스톨트록스의 이재규입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주제로 어떻게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일단은 기술적인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가 솔트룩스라는 회사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HRD 쪽이나 HR 쪽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그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자료를 참고하세요. 딜로이트에서 매년 휴먼 캐피탈 리소스 관련된 트렌드 자료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1년도까지를 발표를 했었고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사를 하지 못했고 지금 현재 23년도에 데이터를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부터 휴먼 리소스, 휴먼 캐피탈을 데이터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리고 분석을 넘어서 지식 관리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러한 트렌드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나 또 인공지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트렌드를 맞물려서요.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과 기계가 협업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계의 힘을 빌려서 사람의 노동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생소한 키워드들이 나와요. 슈퍼잡, 슈퍼 AI 팀 이런 것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사람이 어떻게 인간하고 같이 잘 협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관점에서 보다는 이제 팀의 관점으로 주제들이 바뀌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에서 팀으로 발전되면서 팀에 대한 혹은 조직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라는 것들이 새로운 키워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사실 우리 조직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은 CEO가 있고 사업본부장님들이 있고 부팀장님이 있고 팀원들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연결된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내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든 혹은 우리 사내에서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최근의 트렌드에 맞게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고객 경험과 우리 직원들의 경험들을 내재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이 딜로이트 글로벌 휴먼 캐피탈 트렌드라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거 같아요. 인간의 능력을 AI 기술 및 플랫폼과 결합하여서 우리 내부 고객인 우리 HR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외에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 HR 분야에 접목을 하는 어떤 분야에 접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대표적인 7가지 분야를 많은 전문가님들과 많은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채용 분야라든가 온보딩, FAQ 쪽 관련된 부분들, HR 교육, 회사 정보, 복리후생, 인사평가에 관련 것들이 단순하게 사람이 전화를 받고 사람이 메일을 보내고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기계가 서로 커뮤니케이션한 형태로 지금 변해가고 있고 이 7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 많은 사례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포레스트의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기업 내 직원의 상호작용이 약 85%가 5년 안에 AI와 연결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EO의 87%가 AI 기술을 사용하여 디지털 인력을 확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알파고 경험을 하고 또 좋든 싫든 간에 챗GPT에 관련된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의 HR 쪽 관련된 담당자분들도 좋든 싫든 간에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라 생각이 들고 이 물결을 우리가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잘 슬기로운
인공지능 생활을 할까 제일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이 가져오는 업무 변화에 따라서요. 임직원의 40%는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많은 보고서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당연히 일하는 방식이 바뀌겠죠. 기존에 했었던 일하는 방식과가 좀 많이 틀어질 것 같고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많이 틀어질 것 같고요. 재밌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 우선순위 정하는 거라든가 팀에 대해서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어떤 효과적으로 하는 부분도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던 이런 내용들이 있죠.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능력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감소세로 이런 추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IBM에서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28개국 3,000명의 경영자 대상 그리고 2,100명의 근로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고요. 얘는 MS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마찬가지로 전 세계 31개국 28개국 3만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것들 같아요. 인공지능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바뀌고 우리가 어떻게 일하면 좋을지 그리고 내부에는 어떠한 베네핏이 있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를 이미 아시는 내용들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 제가 또 하나는 요 부분을 좀 거론을 하고 싶어요. 직원의 업무와 회사 목표의 부합 여부 파악. 이 부분들은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빅데이터라는 기술을 접목을 시켰을 경우에는 업무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직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쭉 설명드리면서 제가 이 부분들도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거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대체한다라고 많은 전문가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지금 이제 뭐 과거의 인공지능 기술의 트렌드와는 다르게 뭐 매월, 뭐 매주 단위로 엄청난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인공지능을 하는 저희 회사조차도 사실 되게 버거울 정도로 쫓아가기가 버거울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가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여기 관심 갖고 있는 HR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딱 3가지 주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입니다. 우리 조직 내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는 지식에 대한 겁니다. 회사마다 제품이 있을 것이고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을 것이고 그 기술과 관련된 여러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문서들은 다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는 거죠. 생성이 되고 또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팀과 같이 일할 때도 있고 외부 고객과 일을 할 때도 있고 또한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암묵지 경험이라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불경 쪽에 내려와서 재밌던 것들은 뭐냐면은 아주 큰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조 라인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여전히 은퇴하신 분들을 모시고 와서 파트타임직으로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그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전수시키는 것들이 여전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제품, 기술, 문서, 이메일, 팀, 조직,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암묵적 지식들,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이 우리 조직색에서 어떻게 이거를 관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했었는지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능력개발 전담 조치, 기업 훈련, AI 추천에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1층에서 혹시 의사 가운 입고 계신 선생님들 보신 적 있으세요? 세션 끝나고 나가서 보시면요, 이 가운데에 의사 가운 입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전담 주치의세요. 어떤 주치의시냐? 여태까지 기업 직업 훈련은 인사 담당자가 관련 기관에 전화를 하고 알아보고 문의하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방식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주치의님들이 기업에 방문하셔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의 문제를 파악하고 컨설팅을 해드리고 이 기업과 이 임직원들의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뭔지를 같이 발굴해드리고 필요하면 같이 프로그램도 같이 짜는
하는 것들을 이 전단 주치에 대한 설명을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기업 커뮤니케이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일을 하면서 우리 내부에서 많은 조직원들과 다른 부서 사람들과 얘기를 해요. 뭐 프로젝트가 어떻든 간에 혹은 외부의 기업들과도 외부의 고객과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죠. 그리고 고객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소통을 위해서 엄청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고 있어요. 고객 소통에 연 3천만 명이 직원들이 360억 시간과 150조의 비용을 통해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내부 직원과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소비된다고 합니다. 홍보도 마찬가지죠. 80만 시간의 분량 약 6천억, 하루에 6천억 정도의 비용이 이 소통하는 데 들이는 비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과 함께 계속 인건비가 상승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조차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상승하는 계속 나쁜 길로 가고 있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계속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특히 우리 이런 말하면 되게 조심스럽게 하지만은 MZ 세대 분들 이 근속연수들 평균 근속연수가 7년에서 3년으로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퇴사하면 결국은 또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은행 업무가 됐던 혹은 공공기관 업무가 됐던 간에 그런 업무를 볼 때 6시 이후에 우리가 필요한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것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들도 다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고통들을 인공지능이라고 가지고 하면 문제를 해결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저희가 나를 닮은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과 시간은 기존의 인공지능 프로젝트나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에 10분의 1로 줄고, 그리고 나와 똑같은 아바타를 만들어 놓으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우리 HRD 관련된 업무는 어떻게 변할까라고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인공지능 직원을 채용해 보시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공지능 직원을 채용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업무를 대신 인공지능한테 맡겨보는 거예요. 걔가 정말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저희는 이거를 HRD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혹은 CPaaS라고 부르고 저희 제품명은 워크센터입니다. 채용된 나를 대신해서가 아니라 나의 업무를 도와줄 인공지능 직원은 뒤에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런 업무들을 나 대신 해줄 거예요. 짜증나고 받지 않는 ARS 응대는 이제 없어질 겁니다. 24시간 365일 ARS 응대 인공지능 해주니까 저희는 쉬어야 되지만 기계들은 안 쉬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바쁠 때 나 대신 문자 보내주고 카톡 보내주고 이메일 보내주고 하는 업무들, 그리고 고객에게 뭔가 전화를 해야 되거나 뭐 DM을 발송해야 되거나 뭐 혹은 아웃바운드 콜을 하는 업무 같은 것들, 그거를 기계가 나 대신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고객 어떤 기념일, 생일, 우리 직원, 임직원들 기념일, 생일 같은 것들을 인사 담당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나 대신 해주는 거라든가, 또 나보다 인스타나 유튜브를 더 잘할 수도 있다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일들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리셉션 리스트 같은 것들, 그다음에 AI 개인 비서, 주문 장애 접수, 영업 텔레마케터, 인사나 총무, 또 IR 같은 담당, 그리고 여러분의 다양한 업무에 대한 인공지능을 적용이 가능하다 보여지고 있고요. 그 AI 개인 비서 같은 경우에는 모 기업의 연구소에는, 모 대기업의 연구소에서는 R&D 분야에 적용을 했습니다. 전 세계 기술 트렌드라든가 그 연구소에서 특정 팀에서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뜨는 기술이 보고 지능 기술이 보고 우리 경쟁사는 어떤 기술을 현재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이 AI 개인 비서를 통해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설명드리는 것들은 단순히 뭐 HR 쪽 관련돼만 국한된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똑같은 기술인데 어떤 데이터에 따라서 어떤 업무에 적용을 시킬 수 있냐에 따라의 차이점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저희 인공지능 메타 휴먼을 한 저희 사원입니다. 인공지능 사원이고 사원도 있고요. 저희 회사에 전화를 하면은 이 친구가 전화를 받고 메모를 남기고 이 친구가 담당자하고 전화 연결까지 시켜드리는 것들 저희가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센터,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이죠. 뭐 인공지능, 대화형 인공지능을 얘기를 해요. 얘네들은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서비스들, 즉 그 많은 비용이 드는 거하고 비교해서 얘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작동이 되게끔 저희 구축을 했습니다. 물론 기업과 기관 특성상 클라우드는 안 되고 내부에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은 내부에 설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초기 구축 비용이나 유지 비용은 없게끔 저희가 했던 거고, 우리가 넷플릭스 구독하는 것처럼 똑같이 구독료로 내는 겁니다. 그리고 리소스, 고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고객의 전문 지식들을 이 프로젝트에 녹여야 되는데 이제 그걸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만든다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도 최대한 간소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는 5일 안에는 개통이 됩니다. 5일 안에 개통이 되면은 이 아까 보셨던 같은 업무들을 나 대신 혹은 다른 우리가 퇴근한 이후에 누군가를 대신해서 인공지능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보면서 시간이 가면서 고객과 대화한 내용들, 또 내부 직원들과 대화한 내용들은 다 기록으로 남겠죠. 기록으로 남긴 것들은 다 얘는 자동으로 스스로 학습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얘가 어리숙해서 오늘은 대답 못했지만 그 다음에는 얘가 그 다음 날엔 대답할 수 있는 원리가 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인사 담당자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 팀에서 필요하는 특정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뭐 그게 신입이든 경력이든 간에 그분들의 로부터 요구사항을 받죠. 어떤 스킬셋을 가져야 되고 하는 것들을 마찬가지로 저희가 채용하려는 인공지능에도 똑같이 그거를 부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이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해요. 성별이나 성격, 인상이나 어떤 음색을 가진 인공지능이면 좋겠다라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역할을 지정하는 거예요. 얘는 장애나 AS를 담당하는 인공지능이야. 얘는 인사나 재무를 담당하는 인공지능. 얘는 영업 마케팅을 담당하는 인공지능이었으면 좋겠어. 혹은 영업사원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역할을 부여를 하죠. 그 다음에 업무를 줍니다. 얘에게 이런 업무에는 예약, 주문, 상담, 배송 등등등등의 업무를 할당해 주고 그 다음에 채널을 선택해요. 전화로 소통할 것인지 문자로 소통할 것인지 사내 메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SNS나 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채용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세팅이 끝나면은 인공지능 채용 끝난 거예요. 얘는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오늘 화면에 소개는 안 나와 있지만 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얘를 면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한테 전화라고 약속을 하면은 약속된 시간에 인공지능이 전화를 해서 저희 채용하려는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얘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야, 얘는 뭐 질문했더니 이게 모르는 것 같아. 좀 안 된 것 같아. 바꿔. 하면은 그 약한 부분을 더 강화시키는 부분이죠. 이름을 통해서 채용이 확정됐다. 그러면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전화를 올 거예요. 인사 담당자에게 인사 채용에 관련된 문의를 할 거고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보들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고 또 인사 담당자와 통화를 연결을 원해요. 고객이. 그래서 그 분과 전화 연결을 시켜주는 거를 사람의 개입이 하나도 없이 인공지능 스스로가 듣고 말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연결해 주는 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솔트룩스 한지아입니다. 다시 전화하셨네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턴 1차 심사를 통과해서 방문하려고 하는데 회사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38 대웅빌딩 4층입니다.
약도를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더 안내해드릴 부분이 있을까요? 차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주차 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본사 뒤쪽에 주차하실 수 있고요. 주차권을 제공하고 있어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관련해서 더 필요한 게 있는지 채용 담당자랑 먼저 통화하고 싶어요. 어디에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요? 서울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졸업 예정자 김미소입니다. 지금 네, 실제 이동현님께 전화 사례고요. 연결 가능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음에 모든 통화는 전화했을 녹음 때 중이며 직원에 대한 그 욕설, 폭언, 성희롱 등은 이분이 관련 법에 먼저 위법 이전에 처벌될 수 통화 있습니다. 내역이 있다는 것을 인공지능이 기억을 잠시만 하고 기다려주세요.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인사 담당자한테 인공지능이 물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동현님을 찾는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네,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동현님과 전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담당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인사 채용에 관련돼서 저희 실제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 그 메타 휴먼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뭐 한지아라는 저희 그 인공지능 직원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형상이 없어도 돼요. 그 형상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ARS를 다 대체하고 화면을 보지 않고 그냥 전화상으로 우리가 관련된 업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인공지능이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고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이 모든 대화의 턴들을 다 텍스트로 만들어 놓고 모든 기록들을 다 피드백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관리가 됩니다. 이래서 상담 메모 응대 관리라든가 고객 응대 사후 관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 대화한 모든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그대로 텍스트로 변환이 되고 녹음도 되고, 이 내용에 대한 주제가 뭔지에 대한 것들을 분석할 수 있을 뿐더러, 심지어 이 통계를 자료로 하려고 했을 때 이번에 공채를 했을 때 어떤 부분에 가장 관심이 많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피드백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채용을 할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고객들의 사례입니다. 그 비트컴퓨터 서울하고 부산하고 포인트닉스 5개사에서는 장애 대응을 방금 보신 것처럼 인공지능이 대신하고 있어요. 하루에 350통 전화를 받고 있고요. 24시간 365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사례는 주문 예약 접수를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80통에 대한 전화를 내부에 있는 ERP나 SCM하고 연동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챗봇하고 카카오톡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라이브 챗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립세션이라고 해서 저희 회사나 저희 관계사, 자회사 등등등 이외에 8개, 9개사가 실제 전화를 하면은 인공지능이 고객을 응대하는 형태로 현재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공지능이 우리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우리의 업무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련의 좀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얘는 한전의 그 실제 채용 상담한 그 사례입니다. 먼저 그 워낙 공채 기간에는 인사 담당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이력서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력 공고부터 해서 안내, 그리고 이력서 접수, 이력서 심사의 모든 과정을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서류 심사까지 하는 거를 요청을 해주셨고, 저희가 그 고객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입니다. 한전의 채용 상담, 채용 공고, 인사제도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뭐 우리가 알고 계신 챗봇 형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챗봇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보내잖아요. 업로드 시키면은 이 시스템에 이 시스템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시스템에 들어오면은 이제 분석을 하게 돼요. 특히 재미있는 거는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자소서를 표절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소서의 표절에 대한 부분들도 몇 퍼센트를 얼마만큼 표절했는지를 또 한전에서는 이 서류 심사할 때 좀 중요시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런 통계 화면이 나와요. 뭐라고 하죠? 각 한 명 한 명마다의 이런 자소서라든지 모든 걸 분석을 해가지고 이 키워드라든가 이 강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실제 한전에서는 A 부서에서 필요한 인재상이 맞는지 그 스킬셋을 가지고 있는지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이 일일이 보지 않고 이제 기계가 인사 담당자를 대신해서 서류 심사를 보고 서류 심사가 다 마치면은 그 분들 대상으로만 이제 면접을 보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요즘 핫한 챗GPT 같은 거하고 연결을 하면은 뭐 이것도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기존의 챗GPT를 연결했을 때의 대답과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루시아 GPT라는 걸 연결했을 때도 다양한 업무를 응대가 가능하고요.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이긴 하지만은 우리의 내부 데이터를 올려서 학습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나 뭐 기관이 됐던 회사가 됐던 간에 내부의 문서들을 학습을 시키면은 우리가 경험했던 챗GPT처럼 우리 업무의 문서를 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형태가 가능하고 얘는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양력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원래 스포츠 마케팅을 했었어요. 박찬호 선수, 뭐 송승준, 뭐 박세리, 뭐 송종국, 홍명보 이런 선수들하고 같이 스포츠 에이전시 일도 하고 스포츠 마케팅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그것도 사람 관리고 그 선수들이 얼마만큼 퍼포먼스 낼 수 있는지 우리가 잘 도와주는 역할인 것 같고요. 지금 HRD나 컨퍼런스지만 인적자원 컨퍼런스지만 마찬가지로 그 조직에 있는 우리의 조직원들이 어떻게 역량을 잘 키워나갈 수 있고 디벨롭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서포팅해 줄 수 있는지가 우리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소개드리는 거는 그걸 좀 기계 힘을 빌려서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0~300명이 넘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인데 인사 담당자는 한 분이 계세요. 한 명이 200~300명에 대한 인사를 담당한다는 건 솔직히 저는 퀘스천 마크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것도 문제고요. 두 번째는 대기업 같은 경우도 인사팀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인사 프로그램 잘 돼 있고요. 근데 하지만 그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분들이 정말로 그분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그쪽이 우리가 도와줄 게 무엇인지를 보려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는 이 회사 내부에 있는 여러 다양한 시스템들을 좀 봐야 돼요. 즉 우리 고객인 그 임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이 분들이 회사에서 말하는 그 방향성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인재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내부 시스템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부 어떤 거는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끌고 오거나 거꾸로 내부에서 외부로 갖고 가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 자원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외부의 모든 시스템들에 대한 어떤 지식들, 즉 여기서 말한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날리지 관리, 지식 관리라는 표현보다는 이 사람에 대한 지식 관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모든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연구소라고 해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소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는 사실 다 분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필요한 데이터는 접근하거나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이걸 다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생각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폰 닫기 졌네요. 문서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회사 내에 문서가 있고요. 임직원들이 있어요. 임직원들은 문서를 가지고 일을 하고요. 그리고 임직원은 어떤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들은 프로젝트 수행을 하면서
프로젝트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에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제품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KPI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 BSC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려면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조직 내에서 주고받는 모든 행위, 이메일을 주고받건 우리 결제를 올리건 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에서는 저희가 공유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공유라는 얘기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수신자 발신자가 있으니까는 당연히 거기서 네트워크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결제도 마찬가지죠. 누가 기한을 올리고 위에 승인이 승인하면은 그것도 네트워크 있는 거거든요. 조직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 내 정보를 주거나 받거나 공유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재조직화함에 따라서 새로운 지식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적자원 데이터 모델을 제가 해본 거예요. 뭐 직원에 대한 것, 직무에 대한 것, 전문 분야, 프로젝트, 문서, 그리고 시스템들이 있죠. 그룹웨어나 뭐 HRIS, 그룹웨어, ERP, CMS 뭐 등등이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DB로 조인되어 있어서 한 번에 보기가 힘들어요. 다 따로따로 관리가 되어 있고 권한에 대한 문제 때문에 A는 볼 수 있지만 B 시스템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임직원은 직무를 가지고 있고 직무 유형이 있다는 것이고요.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또 자격증이 있고 그 자격증에 대한 것들은 이 프로젝트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 뭐 그리고 얘를 가지고 업무의 중심성이 누가 있고 업무의 긴밀성에는 누가 있는지를 우리가 여태까지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그냥 수치적인 통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힘을 좀 빌려서 좀 쉽게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식 유통이란 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식 유통, 뭐 지식 네트워크 몇 가지 좀 정의를 내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지식 유통이란 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직에서 어떤 새로운 지식, 그게 문서가 됐던 이메일이 됐던 SNS가 됐던 혹은 새로운 결제 문서가 됐던 다 포함되는 겁니다. 생성되고 소멸되고 변경되는, 그러니까 당연히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어떤 주제들이 생성이 되고 어떤 주제들이 흘러다니고 어떤 주제가 언제 소멸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우리는 지식을 유통한다는 거고, 맨 앞에 딜로이트 휴먼 캐피탈 트렌드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people data 어널리시스 쪽 관련된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조직 전체의 특정 부서별, 사용자별, 주제별, 시간대별로 흘러다니는 지식들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이 지식의 중심 인물은 누가 있는지, 매개 인물은 누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지식 유통이라고 얘기하고, 네트워크상에서 지식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저 이재욱이 있고요. 제가 다른 임직원이나 다른 부서, 다른 지사나 다른 고객이나 뭐 불특정 다수나 이런 분들에게 1대 N으로 1대 다로 뭔가 정보를 제공할 경우가 있겠죠. 거꾸로도 있죠. 불특정 다수나 아니면 N으로부터 저한테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요청을 하거나 업무에 대한 협조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게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차원 지식 네트워크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지식 유통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네트워크상에서 지식이 어떤 걸 설명을 드렸고요. 얘는 A 부서, B 부서, C 부서도 괜찮고요. A 사원, B 사원, C 사원이어도 괜찮고요.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 C 프로젝트도 괜찮습니다. 혹은 지사, 해외 법인 뭐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거기 내에도 분명히 이런 네트워크가 존재를 해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못했을 뿐이지 이런 네트워크 구조화, 그걸 지식의 구조화라고 하는데, 지식을 구조화시키면 이런 네트워크가 보여집니다. 이 네트워크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로 보면서 실질적으로 부서별, 사용자별로 파편화되어 있고 분산, 불전되어 있는 지식이라는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통합을 좀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조직 내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지식이 확산되고 있는지, 또 누가 그 공유자인지에 대한 지식의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 내에 아니라 조직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아까 MS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 부서가 A란 부서가 B란 부서가 C란 부서가 연구소가 회사에서 원하는 그 방향성대로 정말 일을 하고 있는지 나아가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이러한 분석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정성적으로 시기별로 대면 면담을 통해 가지고 정성적으로 쓰는 거 말고 정말 정량적으로 실제 그들이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분들 업무 속에서 드러나는 그분들의 역량과 그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주제와 그분들이 필요한 주제가 뭔지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 유통 구조 분석은 이런 거예요. 조직 내 다양한 지식, 데이터나 문서, 이메일, 경험 등이죠. 얘를 시간대별 사용자별 지식 유통이나 주제별 사용자별 지식 유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정 지식에 대한 중심 인물이 누구며 잠재적 지식 활동 그룹이 누군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관계성인 거죠. 서로의 관계성을 파악을 하게 되는 거고 이쪽은 세로의 지식과 지식의 연결성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업무 긴밀성 정도와 업무 중심성 정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얘는 여러분이 쓰시고 계시는 이메일만 가지고도 분석이 가능해요. 굳이 뭐 그룹웨어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이메일만 접근하는 가능한 어떤 체계만 있다라면은 주고받은 이메일만 가지고도 이런 게 가능하고 그룹웨어에서 결제하고 올리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실제 내부에서 어떤 지식들이 유통이 되고 있는지 누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연결성 분석을 좀 해볼게요. 얘는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이죠. 인적 자원의 연결이에요. 제가 있고요. 본사에 ATI 본부에 하인석 이사가 있고요. 플루닛 저희 자회사에 이동훈 CTO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본사에 인공지능 랩스의 연구소장인 김재현 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시아 GPT 담당자는 김건호. 이렇게 업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인적 자원에 대한 연결이라고 하죠. 우리가 업무를 볼 때도 뭔가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이 아니라 사람과 지식 간의 연결, 혹은 저희가 쓰는 용어는 개체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지식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부울경지사, 솔트록스 부울경지사 이재욱이라는 사람이 있고 저와 연관된 주제들인 겁니다. 기술, 문서, 프로젝트, 장소, 제품, 회사, 그룹, 인물들 있죠. 그리고 또 저와 연관된 우리 자회사들은 솔트록스 이노베이션과 플루이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인공지능 얘기하면서 또 여러분 챗GPT 관심이 있으시니까 저희 챗GPT가 갖고 있는 저희 제품에 대한 제품과 기술이 또 저를 중심으로 어떻게 연결된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기술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제품은 이런 게 쓰입니다. 루시아 GPT가 저희가 만든 챗GPT 같은 거고요. 얘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랭귀지 스튜디오라는 제품과 날리지 스튜디오라는 제품이 연결되어 있고 연관성이 있고 기술에는 이런 기술이 쓰여 있으며 라지 랭귀지 모델을 담당하는 인물은 여기 있는 ARF의 김재현 박사가 이걸 연결하겠다라는 것이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좀 더 확장을 해볼게요. 저희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담 주체의 AI 추천에 대한 프로젝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프로젝트죠.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울산광역시에 있어요. 얘는 장소로 연결됩니다. 이벤트성으로. 그리고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제안서도 썼었겠죠.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논문이나 특허도 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조직 내에서 회사가 가는 방향성이 우리 조직원들이 정말 잘 가고 있는지, 우리 A라는 부서가 잘 가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보자는 것이 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밀성과 업무성 중심성인데요. 사용자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연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뭐 수치적인 뭔가 분석을 하면은 이런 업무 긴밀성과 업무 중심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 업무 긴밀성이라는 거는 네트워크의 주제에 대한 중심성을 갖는 인물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고 네트워크상의 사용자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업무 긴밀성과 업무 중심성 인물을 뽑아내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1대 N, N대 1처럼 업무의 긴밀성은 나를 중심으로 모이는 경우도 있고 나를 중심으로 바깥으로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긴밀성은 업무 중심성 같은 경우도 주관적 지표가 있고 객관적 지표가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중심성 관점에서 볼 때는 관리적 관점에서 볼 것이냐, 얘를 기술적 관점이냐 볼 수에 따라서 얘가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거 옛날 걸 썼습니다. 요즘에 워낙 민감한 자료들이 좀 많아서 옛날 자료를 갖고 왔고요. 실제 저희 시스템에 로그인하면은 이건 제가 로그인한 거예요. 이재욱의 현재 업무가 어떤 업무가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회사의 동향은 이런 동향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메일이든 뭐 그룹이든 컨텐츠 관리 시스템이든 뭐 이런 것들에 뭐 SNS 분석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인사관리 담당자가 이걸 봤을 때는 A라는 조직원은 이러한 관심사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가 나가는 방향성하고 얘가 미트가 되는지, 혹은 이 회사 전체가 아니라 특정 A 부서라면은 이 A라는 부서 전체의 방향성하고 이 A라는 부서의 한 조직원 한 개인이 정말로 잘 얼라인이 되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객관적인 지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주제 동향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볼 수가 있고 업무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례는 저희가 실제로 저희 내부에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용을 분석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하인석이라는 분은 최강선, 이동원, 정용일, 하상봉과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대만과 어떤 기술과 제품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 장소, 프로젝트, 이벤트, 기술, 제품의 각각의 지식별로 어떻게 나라는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통계 분석입니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각각 사람들이 오전 근무부터 야간 근무 때까지 얼마만큼의 지식 활동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요 관련된 사례를 발표할 때 모 대기업에 계신 임원분들은 되게 좋아하셨어요. 이것만 있으면은 모든 걸 다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두 번째는 주제별로, 각 사람별로 어떤 주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메일을 가지고도 아까 비슷한 화면인데 마찬가지로 사람과 이 주고받은 이메일 속에서 각각의 사람이 어떤 주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분석 화면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돼요. 아까는 좀 제가 도식화해서 보기 편하게 드렸는데 실제 화면은 밑에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들이 쭉 있고요. 여기에서 이 화살표로 모여지는 사람들 보면 여기 보면 연결 분석이 있고 연결 중심 인물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용섭이라는 사람, 정재훈, 이복주, 박덕환, 박형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은 지식이 어떻게 모여지고 있는지, 지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특정 인물을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상세한 인사 정보를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내부용이라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인사관리 시스템과 연동을 했다, 그룹에 연동을 했다 하면 오른쪽 우클릭을 누르면은 여기에서 상세 인물 보기, 써서 바로 이메일 보내기, 연락하기, 메신저 보내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같은 이런 이메일을 잔뜩 주고받은 메일에서 중심 인물, 그러니까 공통 인맥을 찾는 거예요. 여기 색깔 보면은 이 파란색 선이 있고요, 빨간색 선이 있고요, 회색 선이 있습니다. 연결성 분석이고 연결 중심 인물을 분석하는 건데 결론은 이거를 보자는 거예요. 빨간색 주제하고 파란색 주제랑 일을 해요. 근데 이 빨간색 주제 업무를 할 때는 이 염동엽이라는 사람이 중심 인물인 거예요. 이 분을 중심으로 이 A라는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B라는 주제는 이 파란색 업무이기 때문에 얘를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교집합 부분이 있죠. 이 교집합 부분이 A라는 주제와 B라는 주제를 매개를 하는 매개의 연결 인물인 거예요. 즉 우리가 인플루언서 같은 거라든가 SNS에서 확산 속도 분석할 때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A란 긍정, 부정이 있는데 이 긍정과 부정에 둘 다 걸치는 사람이 누구냐 뽑으면은 하나, 둘, 셋, 넷, 5명을 뽑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즉 A란 주제도 잘할 수 있고 B란 주제도 잘할 수 있는 업무를 잘하는 우리 공통된 조직원도 누가 있냐라는 것들을 이렇게 쉽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례를 볼게요. 이제 이게 아까 파란색하고 녹색 업무 중심성하고 긴밀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실제 여준이가 0.97이고 정효이 0.5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표에서는 업무 긴밀성은
정용일과 여준이가 가장 높다. 그리고 이 중심성에는 정용일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KTF 나이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물과 기술과 제품을 한 번에 다 보고 싶다라고 우리가 위에 상사가 얘기를 해요. 특정 프로젝트에 투입된 인원하고 특정 프로젝트에 사용된 기술하고 제품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러 군데 뒤지죠. 그리고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죠. 제안서라든지 기획서 달라고. 근데 이 시스템에는 바로 KTF 나이스 프로젝트는 시멘트 응용그룹에서 기술이 요 사람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 사업 수행은 요 SD 사업본부에서 이분이 담당을 하고 있고 연결된 그룹과 인물, 제품, 기술, 프로젝트, 행사, 장소는 클릭하면 이제 확산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식의 유통 구조와 협력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KTF 나이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중심 인물과 업무 긴밀도와 적용된 기술과 제품, 말도 하기 힘드네요. 어쨌거나 이 어떤 특정 프로젝트에서 업무 중심 인물이 누구며 업무 긴밀도가 높은 사람이 누군지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이 관계들을 볼 수가 있고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용으로부터 토픽들을 자동으로 뽑아냅니다. 그리고 모든 건 다 수치화 시켜놨어요. 정용일과 김고은은 0.28, 정용일과 이동은 0.18 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업무 긴밀성뿐만 아니라 업무 중심성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분석이 가능합니다. 얘는 좀 더 한꺼번에 보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화면에서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렇게 색깔별로 볼 수가 있는데 복잡해서 제가 화면을 좀 분리시켜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심 인물이 이 최경선이 이 아이콘이 큰 게 연관성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실제 부산 지식 네트워크 사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부산 지식 네트워크 사례는 부산시에서 했던 프로젝트고요. 부산시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을 인적 자원들을 모아보자. 그리고 인적 자원을 데이터화 시켜서 부산 시민이나 학생이나 연구하신 모든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특정 사업을 하거나 논문을 내거나 특허를 낼 때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지를 알고 싶어해. 그거의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를 들면은 해양 바이오라고 검색을 하면은 해양 바이오에 관련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양 바이오, 바이오 워킹 그룹, 바이오 프로세스, 바이오 학회, 마린 바이오, 손도기업,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생산 기술에 관련된 부분들이 뉴스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논문 연구 실적에 대한 데이터와 함께 이런 네트워크가 나와요. 그리고 얘를 누르면은 또 다른 사례를 보면은 형사 소송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누구며 사법기관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 ISP라든가 법적 대응의 전문가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를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오픈을 합니다. 특정 인물이 연구 관점에서 연결된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 인물에서 조직 관점에서 연결된 인물은 누가 있는지, 특정 인물의 그러니까 단순한 인맥에 의해서 연결된 인물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A라는 분과 B라는 분이 있는데 이 A라는 분과 B라는 분의 이 매개 인물이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업무, 조직, 연구 인물이니까 이 A라는 분과 이 김 선생님하고는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여기는 업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업무 협업을 할 때 A란 부서, B란 부서, C란 부서 협업에 대한 부분 잘 모르고 엘리베이터 탈 때 얼굴 잠깐 봤지 누가 업무 협조할 때 힘들거든요. 근데 실적으로 그러면 누구한테 업무 협조를 해야 할지 하는 것들을 이러한 지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학연, 지연 다 통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분들의 이런 게 들어가요. 학력, 그다음에 이력, 연구활동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하고 같이 대학 동문이 누군지, 나하고 고등학교 비슷한 친구가 누가 있는지, 혹은 나하고 유사한 전공을 했던 사람 누가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그 HRD 우리가 그 전담 주치 쪽 관련된 일을 하면서 조사한 사례예요.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훈련에 대한 실시 여부인데 57.4% 부분이 활용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럼 왜 활용을 안 해? 근데 활용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활용을 하시는 중소기업들에게 그러면은 어떤 게 좀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어? 라고 질문했을 때 이러한 질문들을 좀 했어요. 재밌는 것들은 요거는 잘 모르겠는데 나머지를 보면은 결국은 기업 직업 훈련이 뭔가 내한테 필요한 우리 회사에게 필요한 그러한 기업 직업 훈련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모았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한국은 이런 혁신 역량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중소기업 중 직업훈련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기업은 47.3%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중에 15.1%만 직업훈련자를 활용하고 있을 뿐더러 이거는 300인 이상 대기업 참여율이 51% 대비 중소기업 참여율은 5%밖에 안 돼요.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용보험료를 내잖아요. 그 고용보험료를 내는 거에 대한 의무적으로 우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런 정부 지원 제도 활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인적 자원 경쟁력 지수입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거의 최하위죠. 그리고 OECD 38개국 중에도 24위가 인적 자원 경쟁력 지수뿐만 아니라 실제 직업하고 직업 훈련하는 것, 기업 훈련하는 거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스킬 매칠 정도에도 보시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꼴찌예요.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정말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임직원이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하고 같이 컨설팅하고 진단하고 인공지능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추천해 주는 것을 만들어 보자라고 한 것이 이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능력개발 전담 주치이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입구 앞에 가시면은 의사 가운을 입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한테 가시면은 바로 오늘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직접 요 앞에 가시면은 1대1로 전담 주치의분들이 기업 당사자분들하고 어떤 게 필요하신지, 기업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어떤 걸 더 발전하고 싶으신지 라는 것들 컨설팅을 하고 필요하면은 훈련 과정까지 컨설팅 해드리고 성과 컨설팅하고 교육 마치고의 모든 과정들을 주치의님께서 다 관리를 해주시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워크넷 온톨로지라고 있어요. 이게 또 날리지 그래퍼라고 있는데요. 이런 워크넷 온톨로지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방금 봤던 그 기업 직업 훈련에 관련 모든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우리는 기업 바구니 데이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 바구니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식의 연결성과 상관성을 고려해서 다 연결을 시켜놨어요. 사업장은 기업은 사업장 정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업장 정보는 고용보험 데이터 정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은 임직원이 있고 임직원은 직원이 있고 직원은 연관 직업이 있고 직업은 직무 능력이 있고 직무 능력 단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말 필요로 한 우리가 훈련 데이터 혹은 훈련 프로그램을 추천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천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PSD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얘는 나중에 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기술적인 얘기를 말씀 안 드리라고 했으니까는 오늘은 이것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콜드 스타트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원하신 걸 뭔가 추천해 주려고 해요. 근데 내가 먼저 여러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추천을 못 해주는 문제. 그거를 콜드 스타트 문제고 그게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넷플릭스나 뭐 아마존 같은 거 살 때 하는 그 협업 필터링 모델의 가장 큰 맹점의 부분이 그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기업 바구니 DB하고 교육을 받으시면은 교육과 컨설팅을 받으시면 그 모든 성과나 진단 데이터가 또 데이터를 관리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학습을 통해 가지고 다음 교육에 필요로 한 것들을 우리가 추천해 주는 것들을 저희가 알고리즘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훈련 과정 양식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훈련 추천 DB, 훈련 과정 DB, 그다음에 PDMS 연계 부분들,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종합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주치님들이 기업 회원들이 시스템에서 혼자 스스로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공단 소속 주치들이 방문해가지고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하신 방법을 활용해서 교육을 받으시고 추천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